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깨어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남일까요? 아니면 이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알아차림과 깨어남을 비교해보고 깨어남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디아시안티의 책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경우든 깨어남이 일어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모든 느낌은 사라져버린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벼랑간 바뀌어서 자신과 나머지 세계 사이에 어떤 분리감도 느끼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먼저 이 문장을 살펴볼게요. 나라는 느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세상을 볼 때 여기 있는 나가 저기 있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요. 나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평소 우리는 내 몸 안쪽은 나, 몸 바깥쪽은 남 또는 세상이라고 구분합니다. 나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남의 순간에 이 경계선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마치 컵 안의 공기와 컵 밖의 공기가 사실은 다 같은 공기이듯이 나라는 고정된 알맹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파도와 바다예요.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가로 밀려오죠. 깨어나기 전 우리는 이 파도 하나가 자신,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옆에 파도와는 달라. 나는 언젠가 해변에 부딪혀 사라질 거야 라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여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평소 느끼는 분리감입니다. 그러다가 깨어남의 순간이 오면 나는 파도라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그저 바다, 물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옆에 있는 파도도 남이 아니라 같은 바다임이 느껴집니다. 파도의 모양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디아시안티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체험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전에는 내가 나무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다면 깨어난 후에는 그냥 봄, 그 자체만 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관찰자와 대상이라고 부르는 주체와 객체라는 분리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라는 모양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과 깨어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연습 과정에 가깝고 아디아시안티가 말한 깨어남은 그 연습을 하던 주체, 관찰자마저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는 자, 나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상태는 여전히 나와 대상,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빗소리를 듣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카메라 렌즈로 풍경을 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는 풍경을 아주 선명하게 담아내지만 카메라와 풍경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나라는 중심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디아시안티가 말한 깨어남은 그 카메라마저 녹아 없어진 상태예요. 내가 빗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그냥 빗소리가 있음 혹은 내가 곧 빗소리다가 됩니다. 이 차이를 영화관에 비유를 해볼게요. 먼저 평소 우리는 잠든 상태입니다.
영화 내용에 너무 몰입해서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고 화내면 같이 화냅니다. 내가 관객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영화 속 이야기를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알아차리는 상태로 나아가면 정신을 차리고 아, 나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구나 라고 자각합니다. 스크린 위에 나타난 영화 내용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영화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객은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 위의 영화를 바라보고 있어요. 관객과 영화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깨어남의 순간이 오면 갑자기 관객석의 의자가 사라지고 내 몸도 사라집니다. 내가 곧 스크린이 됩니다. 영화 속 장면들이 나라는 스크린 위에서 춤추고 있어요. 보는 나와 보이는 영화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영상의 흐름만 존재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깨어남으로 가는 문인 거죠. 그 문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을 두드리던 나조차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깨어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게 사라지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없는데 밥은 누가 먹고 회사는 누가 가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깨어남이 일어날 때 사라지는 것은 머릿속의 수다쟁이 관리자이지 일을 처리하는 숙련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심리적 자아예요. 나는 잘 보여야 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아까 그 말은 실수였어. 라며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판단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능적 자아는 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신경이라든지 운전하는 기술이라든지 말하고 일하는 과거에 학습된 모든 기능은 그대로 남습니다. 뇌에 입력되었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깨어나기 전에는 운전할 때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동승자, 자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야, 옆차 끼어든다. 화내. 빨리 가. 늦으면 상사한테 혼나는데 어떡하지?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쁘지? 처럼 운전도 하지만 잔소리 때문에 피곤하고 에너지가 낭비돼요. 하지만 깨어난 상태는 잔소리하던 동승자, 자아가 차에서 내린 거죠. 이제 차 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는 여전히 잡고 있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갑니다. 필요한 판단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일어나요. 아디아샨티는 이것을 두고 삶이 삶을 산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저절로 흘러가는 느낌인 거죠. 배가 고프면 아, 살찌면 안 되는데 뭘 먹지? 라는 갈등 없이 그냥 냉장고로 가서 몸에 필요한 음식을 꺼내 먹습니다. 고민 없이 행동해요. 훌륭한 축구 선수는 경기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내가 공을 찬다는 생각 없이 몸이 저절로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깨어난 사람도 24시간이 그런 몰입 상태와 비슷하다고 해요. 대화할 때도 다음 할 말을 계산하지 않지만 적절한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또 달력에 일정을 적고 계획도 세우지만 그 일이 꼭 성공해야만 해 라는 집착이 없고 그저 지금 필요한 일을 담담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에크하르트 톨레는 29세 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저히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나랑 살 수 없다고? 그럼 나는 누구고 그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또 다른 나는 누구지? 내가 둘인가? 이 질문과 함께 갑자기 머릿속에 시끄러운 자아가 붕괴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포를 느꼈지만 저항하지 않고 내맡겼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찬란한 빛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행한 나라는 이야기꾼이 사라진 거죠. 그 후 에카르트 톨레는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느끼며 지냈다고 해요. 바이런 케이티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사업가였던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로 요양원에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바닥에 누워 있다가 바퀴벌레가 자신의 발 위로 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은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을 때 생긴다는 사실을 벼락처럼 깨달았다고 해요. 그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조차 필요 없었고 그저 자신을 괴롭히던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나라는 감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요양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느낄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 후 그녀는 여전히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 질문이라는 방법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에카르트 톨레와 바이런 케이티의 공통점을 보면 극한의 고통이 계기가 되었는데 고통이 에고를 굴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초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평화를 가리던 것이 치워진 상태가 된 것이죠. 어떤 분은 에고와 친해져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이야기처럼 에고를 내맡겨야 한다고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걸 선택하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선택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깨어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남일까요? 아니면 이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알아차림과 깨어남을 비교해보고 깨어남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디아시안티의 책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경우든 깨어남이 일어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모든 느낌은 사라져버린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벼랑간 바뀌어서 자신과 나머지 세계 사이에 어떤 분리감도 느끼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먼저 이 문장을 살펴볼게요. 나라는 느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세상을 볼 때 여기 있는 나가 저기 있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요. 나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평소 우리는 내 몸 안쪽은 나, 몸 바깥쪽은 남 또는 세상이라고 구분합니다. 나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남의 순간에 이 경계선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마치 컵 안의 공기와 컵 밖의 공기가 사실은 다 같은 공기이듯이 나라는 고정된 알맹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파도와 바다예요.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가로 밀려오죠. 깨어나기 전 우리는 이 파도 하나가 자신,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옆의 파도와는 달라. 나는 언젠가 해변에 부딪혀 사라질 거야 라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여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평소 느끼는 분리감입니다. 그러다가 깨어남의 순간이 오면 아, 나는 파도라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그저 바다, 물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옆에 있는 파도도 남이 아니라 같은 바다임이 느껴집니다. 파도의 모양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디아샨티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체험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전에는 내가 나무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다면 깨어난 후에는 그냥 봄, 그 자체만 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관찰자와 대상이라고 부르는 주체와 객체라는 분리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라는 모양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과 깨어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연습 과정에 가깝고 아디아샨티가 말한 깨어남은 그 연습을 하던 주체, 관찰자마저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는 자, 나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상태는 여전히 나와 대상,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빗소리를 듣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카메라 렌즈로 풍경을 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는 풍경을 아주 선명하게 담아내지만 카메라와 풍경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나라는 중심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디아샨티가 말한 깨어남은 그 카메라마저 녹아 없어진 상태예요. 내가 빗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그냥 빗소리가 있음 혹은 내가 곧 빗소리다가 됩니다. 이 차이를 영화관에 비유를 해볼게요. 먼저 평소 우리는 잠든 상태입니다. 영화 내용에 너무 몰입해서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고 화내면 같이 화냅니다. 내가 관객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영화 속 이야기를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알아차리는 상태로 나아가면 정신을 차리고 아, 나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구나 라고 자각합니다. 스크린 위에 나타난 영화 내용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영화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객은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 위의 영화를 바라보고 있어요. 관객과 영화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깨어남의 순간이 오면 갑자기 관객석의 의자가 사라지고 내 몸도 사라집니다. 내가 곧 스크린이 됩니다. 영화 속 장면들이 나라는 스크린 위에서 춤추고 있어요. 보는 나와 보이는 영화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영상의 흐름만 존재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깨어남으로 가는 문인 거죠. 그 문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을 두드리던 나조차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깨어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게 사라지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없는데 밥은 누가 먹고 회사는 누가 가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깨어남이 일어날 때 사라지는 것은 머릿속의 수다쟁이 관리자이지 일을 처리하는 숙련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심리적 자아예요. 나는 잘 보여야 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아까 그 말은 실수였어. 라며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판단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능적 자아는 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신경이라든지 운전하는 기술이라든지 말하고 일하는 과거에 학습된 모든 기능은 그대로 남습니다. 뇌에 입력되었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깨어나기 전에는 운전할 때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동승자, 자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야, 옆차 끼어든다. 화내. 빨리 가. 늦으면 상사한테 혼나는데 어떡하지?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쁘지? 처럼 운전도 하지만 잔소리 때문에 피곤하고 에너지가 낭비돼요. 하지만 깨어난 상태는 잔소리하던 동승자, 자아가 차에서 내린 거죠. 이제 차 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는 여전히 잡고 있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갑니다. 필요한 판단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일어나요. 아디아샨티는 이것을 두고 삶이 삶을 산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저절로 흘러가는 느낌인 거죠. 배가 고프면 아, 살찌면 안 되는데 뭘 먹지? 라는 갈등 없이 그냥 냉장고로 가서 몸에 필요한 음식을 꺼내 먹습니다. 고민 없이 행동해요. 훌륭한 축구선수는 경기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내가 공을 찬다는 생각 없이 몸이 저절로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깨어난 사람도 24시간이 그런 몰입 상태와 비슷하다고 해요. 대화할 때도 다음 할 말을 계산하지 않지만 적절한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또 달력에 일정을 적고 계획도 세우지만 그 일이 꼭 성공해야만 해 라는 집착이 없고 그저 지금 필요한 일을 담담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에카르트 톨레는 29세 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저히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나랑 살 수 없다고? 그럼 나는 누구고 그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또 다른 나는 누구지? 내가 둘인가? 이 질문과 함께 갑자기 머릿속에 시끄러운 자아가 붕괴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포를 느꼈지만 저항하지 않고 내맡겼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찬란한 빛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행한 나라는 이야기꾼이 사라진 거죠. 그 후 에카르트 톨레는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느끼며 지냈다고 해요. 바이런 케이티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사업가였던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로 요양원에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바닥에 누워 있다가 바퀴벌레가 자신의 발 위로 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은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을 때 생긴다는 사실을 벼락처럼 깨달았다고 해요. 그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조차 필요 없었고 그저 자신을 괴롭히던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나라는 감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요양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느낄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 후 그녀는 여전히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 질문이라는 방법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에카르트 톨레와 바이런 케이티의 공통점을 보면 극한의 고통이 계기가 되었는데 고통이 에고를 굴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초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평화를 가리던 것이 치워진 상태가 된 것이죠. 어떤 분은 에고와 친해져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이야기처럼 에고를 내맡겨야 한다고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걸 선택하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선택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